자, 그러면 2회 모의고사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문제는 제동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제동거리 이때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정지거리, 그죠? 정지거리는 해가지고 제동거리 더하기 공주거리 그 내용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부터 이제 요거와 관련된 계산하는 문제가 한 종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공식 모르면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여나 이게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간간히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 문제 자주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별력 문제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서 공부했는데 이 내용 몰라, 내 공부 덜 된 거 아니냐? 이건 내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동거리 S는 2뮤g의 v 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뮤는 마찰 계수고요. g는 이제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v는 차량의 속도의 제곱이다.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대입시켜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의 2 곱하기 뮤가 마찰 계수가 0.45죠. 자, 단 원래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m/s 제곱으로 가정한다 라고 준 겁니다. 원주율을 3.14인데 3으로 계산해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계산기 없이 편하게 풀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의 제곱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입니다. 속도의 제곱에 구하려고 하는 단위가 미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m/s 제곱으로 나와 있으니 지금 자동차 속도로 주어진 시속, 그러니까 per hour죠. 시속 108m니까 108km/h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얘를 어떻게 m/s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8km는 미터로 바꾸면 1, 0에 8에 하나, 둘, 3개, 0, 3개 더 붙어서 미터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이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공두에 간단하게 지우고 3번 들어가면 3, 3은 9, 3, 6, 18. 딱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3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남는 게 얼마다?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30m/s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km/h를 m/s로 바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그대로 대입시키게 되면 30m/s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여기서 30의 제곱은 3, 3은 9, 900이 되고요. 미터 제곱, pe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3, 3은 9, 900 미터 제곱 per 제곱. 어차피 제곱은 각각 곱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분모의 세크 제곱 날아가게 되고 여기 미터 날아가면 단위가 미터만 나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제동 거리 미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이거 2배 하면은 딱 숫자 맞춰놨죠. 이거 2배 하면은 얼마입니까? 0.9죠. 0.9에 10이 곱해지면 그냥 9입니다. 그럼 9 약분시키고 남는 건 뭐다? 100m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제동 거리는 얼마다? 100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엄청나죠? 제동거리가. 네, 계산하기 쉽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 차량에서 100m까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데, 우리 그래도 앞차와의 거리는 고속도로 주행할 때 한 100m 정도는 두고 주행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죠? 자,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 시기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분사 시기를 빠르게 했을 때는 당연히 압축 압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연료가 분사가 되는 거고, 디젤 기관에서 연료가 이렇게 낮은 상태,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연료가 분사가 되면 착화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착화가 지연돼서 갑자기 터지게 되면 어떻게 노킹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도 제대로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출력 제대로 낼 수 없고 노킹 많이 일어나니까 가스 페달 더 많이 밟을 것이고, 운전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연료 소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 색이 흑색으로 변한다. 흑색은 뭐다? 노킹이 일어날 때 배출가스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맞아요. 그죠? 노크 현상이 발생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속 회전에서 어떻게 된다? 불안전 일어나고 노킹이 저속에서 일어나기면 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더 원활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연료 소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다. 뭐다? 높아져서 기름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 소비하게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연료 소비율이 낮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연료 소비율이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다,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이 긍정적인 의미의 뭐 좋다, 좋지 않다, 요거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해달라고 제가 기본서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해서 잘 헷갈리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연비가 뭐 낮다, 연비가 높다 이런 개념 있잖아요. 요거 같이 묶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연료 소비율은 뭐 낮은 게 좋은 거죠. 연료 소비율은 낮은 게 좋은 거고 연비는 뭐다? 높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런 개념이고 연료 소비율이 낮아지면은 좋다. 긍정적인 개념이니까 요거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연료 소비율이 낮아진다는 개념은 기름을 적게 먹는다의 개념이니까 뭐야? 연료 소비율이 좋다의 개념인 거죠. 좋다. 긍정적인 개념. 그래서 그런 부분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동 온도가 낮아요. 작동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혼합비가 희박한 거예요. 희박하면 실화가 자주 일어날 확률이 많겠습니다. 희박한 경우에 와류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면 실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연료가 안 타고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료의 성분인 HC가 배출가스 중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으로 실화가 발생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배출가스는 뭐다? 탄화수소, 연료의 성분이 탄화수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기능 가진 장치를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자, 자력과 코일을 이용, 그렇죠?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서 대부분 다 교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전부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전부 다 만들어지는 전기는 전부 뭐다? 교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교류를 뭘로 직류로 정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야? 정류자와 브러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류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서 어떻게 비단자 쪽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리콘 다이오드 같은 개념이니까 실리콘 다이오드, 다이오드. 그래서 요 두 녀석은 일단은 뭐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외운 거 있잖아. A 교류, 그다음에 직류 D. 그래서 AD 컨버터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D 컨버터 역시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다. 이 컨버터는 보통 뭐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모터 구동용 사용할 때 요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회전 제동이죠. 모터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교류다. 이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꾸어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성이 있다더라.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컨버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묶어 놓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엔진의 흡기 장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흡기 그리고 배기,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의 과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은 골라내실 수 있어요. 왜? 배기 쪽에 정화하는 장치, 촉매 장치가 뭐야? 배기 라인의 구성 요소라는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레조네이터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다라는 거죠. 레조네이터 같은 경우는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공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명이 생겨서 흡입혈도 떨어지게 되고 뭐 소음까지, 진동까지, 소음 및 진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얘를 뭐라고 한다? 레조네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얘는 흡기 라인에, 당연히 흡입되는 라인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기판이죠. 계기판. 현재 이제 계기판에 연료 소비율, 뭐 현재 연료 소비율이 얼마만큼 된다. 그리고 평균 속도가 얼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로 얼마만큼 거리를 갈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화 시켜서 띄우는 장치. 뭐라고 했어요? 트립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이 과거에는 이렇게 경고등에만 의존을 해서 운전자에게 지금 상황을 일부 내용을 뭐 위험한 상황을 고장 상황을 알려줬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어떻게 문자화해서 운전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기계어를 사람이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문자로 바꿔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끝에 있는 게 트립 컴퓨터다, 현재 사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경보 시스템 에탁스잖아요. 전기로 시간하고 알람하고 관련된 내용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이거를 우리 에탁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와이퍼, 인트, 시간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감광식이죠. 감광식 룸램프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서서히 불이 꺼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열선을 작동시켰을 때 일정 시간 작동되다가 저절로 꺼지게 하는 기능,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시간, 이런 제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본서 할 때 얘기를 했던 거니까 잘 돌아보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엔진 ECU, 변속기 TCU 이렇게 따로따로 쓰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묶어서 통합 제어로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CU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좋은 건 없어요. 이거를 뭐 같은 센서의 정보를 뭐 따로 CU 이쪽 뭐 엔진 CU, 변속기 TCU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CU도 통합하게 되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컨트롤 유닛에서 제어하게 되면 훨씬 더 간략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엔진 변속기 통합 제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주차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뭐 평행 주차라든지 아니면 뭐 후진 주차 이런 거 할 때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맞춰 가지고 운전자는 뭐 D나 R 그리고 요청하는 대로 뭐 악셀레이터 페달, 브레이크 페달 요것만 잘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럼 조향 장치까지 알아서 제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 주차 시스템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MDPS라고 해서 전동 모터가 조향 장치를 움직일 수 있어야지 편하게 주차가 가능하겠죠. 그거 이후부터 이렇게 접목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트릭 컴퓨터라고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동 변속기 내부에서 싱크로나이저 링의 기능이 작용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싱크로 메시 기구입니다. 싱크로 메시 기구에 해당되는 이렇게 축이 있으면 축 부분에 이렇게 스플라인부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스플라인부가 하는 역할은 축과 여기에 있는 허브, 싱크로나이저 허브라고 합니다. 허브가 이 스플라인부에 의해서 같이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축과 허브가 같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양쪽에 뭐가 있다? 싱크로나이저 링. 보통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양쪽에 이렇게 싱크로나이저 링이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싱크로나이저 슬리브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싸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여기에 이제 걸리는 게 뭐다? 시프트. 변속을 하고 있는 시프트 레일의 시프트 포크가 슬리브에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싱크로나이저 슬리브에. 그래서 내가 변속을 할 때 해당 뒤에는 기어가 이렇게 콘 모양으로 이렇게 경사져서 튀어져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리브와 같이 물릴 수 있는 이 기어 부분이 똑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해당되는 기어, 보통 헤리컬 기어로 많이 만들죠. 이 상태로 기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변속 레버를 움직이면 시프트 레일이 움직이고 시프트 포크가 어떻게 슬리브를 잡고 해당되는 기어 쪽으로 슬리브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슬리브가 싱크로나이저 링의 경사면을 해당되는 기어 콘 부분에 먼저 붙여서 회전수를 일부 동기화시킨다는 개념이에요. 동기화시키고 나서 여기 해당되는 기어 앞부분에 조그만 기어와 같이 물려가지고 변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변속기 내에서 기어가 물리는 순간 싱크로나이저 링이 어떻게 마찰을 일으켜서 동기화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싱크로나이저 링의 요 경사진 부분 있죠. 실제 이제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 요게 이제 마모가 가장 잘 된다고 볼 수 있고, 일정 기간,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요거 많이 마모돼서 이제 마찰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게 되고, 미끄러지면은 변속할 때 동기화가 잘 안 되니 변속할 때 충격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BS인데, ABS 시스템에서 당연히 뭐 전자제어 시스템의 일부고 ABS가 전자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신호, 제어하는 CU, 그 다음에 이 CU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죠? 온오프 신호로 물리적인 일을 하는 액추에이터로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가 있다. 자, 휠 스피드 센서가 이제 ABS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브레이크 스위치, 그 다음에 축전지, 전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센서 스위치는 입력 신호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 전원은 ABS는 우리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거기 모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도 있어요. 전부 다 뭐 전원, 전기적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축전지의 전원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어서 배터리 전원하고 같이 연동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전원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장치들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 페일 세이프 혹은 림 홈이라고 해서 제어를 안 하는 거예요. 기존에 초기화 세팅됐던 부분으로 기본적인 제동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축전지 전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릴레이, 그리고 뭐 솔레노이드 밸브, 뭐 전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액추에이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모터 릴레이는 어디에 포함된다? 액추에이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에서는 말 그대로 그 내연기관하고 구동모터 같이 사용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출력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되거든요. 굳이 모터까지 쓰는데 내연기관 출력까지 많이 낼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을 오토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 사이클을 약간 변형해서 만든 사이클이 애킨슨 사이클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하이브리드 내용 중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뭐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킨슨 사이클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복잡한 링크 장치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자, 여기서 폭발해서 튕겨져 나오는 거리하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흡입할 때 올라가는 거리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흡입할 때 거리는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요. 흡입 및 압축할 때 거리는 굉장히 짧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폭발될 때 튕겨져 내려오는 거리는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엔진에서 출력이 로스가 나는 부분, 이게 대부분 다 어디다? 압축할 때 압축 압력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입하고 압축할 때는 어떻게 압축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게끔 설정을 하고, 폭발은 제대로 동력을 쓰기 위해서 폭발했을 때는 제대로 행정을 가져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접목시키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활용을 하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비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압축 행정 시 흡기 밸브 닫히는 시기를 어떻게 뒤로 늦추는 거예요. 그럼 흡기 밸브가 늦게 닫히니까 당연히 어떻게 흡기 밸브가 닫힌 순간부터 압축이 되니까 압축은 짧게 하고 폭발은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복잡한 링크를 가지지 않으면서 뭐가 구현이 가능하다? 애킨슨 사이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죠. 국내에 이제 저희 뭐 현대기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일부 애킨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토 사이클을 변형을 해서 효율을 더 높인, 어떻게 보면 효율을 높였다기보다는 그냥 하이브리드에 더 적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엔진을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별력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죠. 두 문제나 있었다. 그죠? 그 두 문제 말고는 뭐 나머지는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10번입니다. 플라이 휠에 조립이 되어가지고 플라이 휠과 같이 회전하는 부품으로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라이 휠이에요. 이렇게 플라이 휠이 있어. 플라이 휠에 링기어가 있고요. 링기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볼트로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볼트로 조립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 볼트로 조립되어서 플라이 휠과 무조건 같이 회전하는 게 이게 뭐다? 클러치 커버인 거죠. 클러치 커버와 그다음에 릴리스 레버, 뭐 다이프램 스프링도 좋아요. 릴리스 레버, 그다음에 압력판, 뭐 스프링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뭐다? 플라이 휠과 회전수가 무조건 같다라는 거죠. 동력이 전달될 때나 차단될 때나 상관없이 이런 녀석들은 뭐다? 무조건 같이 회전하게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회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3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잘 나오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이렇게 앞에 2회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두 문제 말고는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추신다라고 보고 학습이 잘 됐었으면 그래서 8개 이상 맞추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2회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지만 5개 밑으로 맞췄다 그러면은 딴 거 하려 하지 말고 뭐만 일단 기본서 내용만 확실하게 더 완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완을 하시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회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최소 회전 반경, 반지름 구하는 거잖아요. 회전 반지름 구하는 거 R은 이거 뭔데? 에크먼 장토 원리인 거죠. 사인 뭐에? 알파의 축고 플러스 스몰 r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계산기 없이 구해야 되잖아요. 사인 알파, 알파는 대부분 다 뭘 준다? 30도를 줄 수밖에 없다. 맞죠? 바깥쪽 밖에 줘야 한가? 그래서 여기가 30도가 되면 사인 30도는 뭐야? 얘가 2분의 1, 분모의 2분의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법문수 해결하면 축거의 2배가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축거의 2배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축거가 2.2m고 얘의 2배는 얼마다? 4.4m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스몰 r 더하시면 되잖아요. 스몰 r이 뭔데? 타이어 중심에서 킹핀 중심까지 거리. 그게 스몰 r이고 당연히 센티미터로 주어지겠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뭘로? 미터로 바꾸면 0.3m가 되고 요거 2개 더했을 때 얼마? 4.7m다. 계산 문제지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연료탱크 내장용 연료펌프의 구성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탱크 안에 연료펌프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압펌프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동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DC 모터 중에서도 브러쉬 내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브러쉬 리스, 뭐 DC 모터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C 모터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탱크로 다시 리턴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펌프에서 압을 줘서 보낼 때. 그래서 그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릴리프 밸브라는 녀석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라인 압이 걸려 있어. 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껐어. 그러면 어떻게 펌프도 멈춰. 올라갔던 오일들이 다시 연료가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가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 그래서 이 녀석들이 뭐야? 해당되는 내장형 연료 펌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크 밸브는 현재 거의 없죠.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과거에 이제 시동성, 겨울철에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동 잘 걸리려고 당기는 밸브가 있었어요. 이게 밸브를 당기게 되면 흡입되는 공기량을 좀 줄여가지고 기존에 있던 연료를 조금 더 농후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냉간시 시동할 때가 가장 농후한 공연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농후한 공연비, 냉간시 농후한 공연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했던 밸브를 이제 과거에 초크 밸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해당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압입니다. 측압. 측면에 받는 압력. 피스톤이 빵 터져가지고 내려올 때 핀을 기준으로 슬랩이라서 까딱까딱거리잖아요. 이 까딱까딱거려가지고 이 슬랩 해당되는 이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길게 내려온 부분이 측압을 많이 받죠. 이 측압을 많이 받는 부분은 손대면 안 돼요. 강성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이 측압을 좀 비교적 많이 받지 않는, 즉 핀이 꽂힌 그 면을 우리 일반적으로 보스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일부 면을 좀 깎아가지고 경량화를 목적으로 만든 피스톤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 슬리퍼 발 끼우는 모양으로 기억하시랬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내려왔고 이렇게 너무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슬리퍼 발 끼우기 좋은 모양으로 돼 있다고 표현했고 이거를 뭐라고? 슬리퍼 피스톤으로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상형 장치 없이 그냥 통으로, 강성이 강한 재질로 통으로 만든 것을 솔리드 피스톤. 그 다음에 뭐 I 홈, U 홈, T 홈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 홈에 의해서 상부의 열이 스커트부로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팽창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다? 스플릿 피스톤.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의 개념이 뭔데?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옵셋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 축 중심과 핀의 중심을 약간 옵셋, 편심을 시켜서
슬랩이 자주 발생되지 않게끔 해놓은 특수 피스톤을 뭐라고 한다? 옵셋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을 줄이고 싶어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솔린 엔진에서는 어떻게 조기 점화,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보다 더 빨리 스스로 불이 붙었을 때, 불이 붙기 좋은 부분들이 어디? 그 혼합가스가 있으면 혼합가스 말단부, 입자가 작은 부분, 거기서 이제 열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된다? 먼저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먼저 스스로 불이 붙는 것을 우리 착화라고 하죠. 착화. 그래서 가솔린 엔진에서 어떻게 된다? 착화가 최대한 어떻게 지연이 되면 좋죠. 디젤 엔진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디젤 엔진은 어떻게 착화가 잘 돼야 되지만 가솔린 엔진에서 착화가 잘 되면 조기 점화가 발생이 되어서 노킹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착화 지연을 짧게 해서 어떻게 빨리 스스로 불이 붙으면 노킹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일단 4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나머지 압축 압력을 낮춘다, 냉각수 온도를 낮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엔진 자체 온도를 떨어뜨려서 먼저 불이 붙지 않게끔 만드는 조건들이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한다. 내가 필요한 순간에 딱 점화 플러그 중심에서 불을 딱 붙여가 한 방에 확 태워내서 폭발의 상사점, 폭발 행적의 상사점 10도, 13도 그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딱 집중적으로 그 평균 유압력이 만들어지게끔 높은 압력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염 전파 거리를 짧게 해서 내가 원하는 타임에 확 한 방에 태워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차량 흉이에요. 차량 뒷부분, 여기 앞부분 있고 뒷부분 있으면 뒷부분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뒷부분이 흔들린다. 뒷부분이 흔들린다. 우리 피스테일이라고 표현하죠. 피스테일인데 이게 스프링 위 질량 진동에서 무슨 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Z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운동, 이걸 뭐라고 한다? 요잉이라고 하잖아요. 요잉. 그래서 이 요잉을 측정하는 센서, 요 레이트 센서, 이게 VDC 시스템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자, 6번입니다. 자, 점화 코일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자, 1차 코일 저항보다 2차 코일의 저항이 크다. 자, 일단은 저항 얘기하기 전에 굵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1차 코일이 굵기보다 2차 코일이 굵기가 가늘어요. 즉 1차가 굵죠. 1차가 굵어요. 그리고 2차가 가늘어요. 가늘고 어떻게 된다? 60회에서 100배 정도 많이 감겼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코일이 가늘면서 저항이 커지게 되고 1차 코일은 굵으면서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 맞는 내용인 거고요. 자, 1차 코일의 유도 전압보다 2차 코일의 유도 전압이 낮다. 1차 코일에서 유도되는 게 거의 가중용 전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250V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유기되는 전압은 교류가 아니라 직류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2차 코일에서는 거의 100배죠. 거의 한 25,000V 정도 유기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답인 거죠.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1차 코일의 권수, 가문수보다 2차 코일의 가문수가 훨씬 더 많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뭘로?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 치러 가게 되면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많게는 세 문제 정도는 변별력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번 봐두면은 이제 쉽게 선지에서 답을 고르실 수 있으니 그런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ECU 내부의 마이크로 컴퓨터 구성 요소로서 산술 연산 또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거, 기억하고 저장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ECU, 전자제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전기 전자 엄청 깊은 내용 중에 하나지만 얼마든지 내용은 출제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출제했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거는 레지스터. 맞죠? 그리고 유체를 일시 저장하면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건 어큐뮬레이터 혹은 추갑기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일시 저장하는 내용, 그리고 전기를 일시 모을 수 있는 걸 축전기, 콘덴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동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FET 구동 회로라고 해서요. 얘는 이제 대용량 전류를 컨트롤하는 용도로 일부 사용을 한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 뭐 우리 외울 때 AD 컨버터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뭐 아날로그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교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로 계단형으로 나오는 게 우리 뭐 직류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걸 AD 컨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이제 뭐 사람하고 기계가 있어. 그럼 그 중간에서 어떻게 된다?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중간 매개체 이런 개념들이 우리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공기하고 유체예요. 공기하고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것이 우리 뭐였다? 체크 밸브가 있었잖아요. 뭐 체크 밸브 우리 방금도 얘기했지만 연료 펌프 안에도 체크 밸브가 존재를 했었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체크 밸브가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나 뭐 제동장치에도 있었다, 그죠? 제동장치의 마스터 실린더 밑에 이런 것도 좀 체크 밸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체나 공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죠. 전기가 마찬가지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정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있었죠. 그게 뭐다? 다이. 우리 실리콘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했던 거. 또 그와 또 마찬가지로 동력만 또 한쪽으로 전달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동력을 원웨이 클러치라고 하죠. 한쪽으로 줄 수는 있고 나머지 한쪽으로 어떻게 받지 않게끔 헛돌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게 원웨이 클러치입니다. 각부 뭐 요소마다 어떻게 사용되는 거는 이렇게 다 어디에 쓰는지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해설에 다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배터리 중 자기 방전이 없어요. 자기 방전이 거의 없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전해질이 뭐다? 겔 타입이에요. 액체 타입이 아니고 겔 타입이며 내 진동성이 우수한 방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작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여기 납산 축전지가 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납산 축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해액을 뭘로 사용한다? 리튬염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이 리튬염 용액을 이제 겔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것이 뭐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한 것은 전해질이 뭐야? 액체 타입이 아니라 겔 타입으로 바뀐 게 무슨 배터리냐? 리튬 폴리머 배터리다. 그래서 요구한 답은 뭐다? 리튬 폴리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창기 이제 니켈 카드뮴 배터리라는 요소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니켈 카드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 카드뮴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뮴 쓰지 말자라고 해서 대체로 나온 게 뭐다? 니켈 수소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이 다음 문제 나오겠지만 무슨 현상까지 있다? 이런 메모리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모리 효과가 뭔데? 만약에 용량이 전체 100짜리가 있는 거예요. 100짜리 용량을 가진 배터리가 있을 때 이거를 완전 방전시키지 않고 한 80%만 방전시키고 다시 충전해. 계속 요것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 위에 20%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어떻게 80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메모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폰을 오래 써보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휴대폰을 완전히 방전시키고 충전해라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제 메모리 효과가 있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웰링, 뭐 배부름 현상, 요 거의 같은 개념이죠. 이제 기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휴대폰 배터리에서 일부 겪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스웰링 현상으로 메이커에서 배터리를 교환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셀페이션은 우리 납산 축전지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 연구 황산 납에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회를 마무리했고요. 조금 쉬셨다가 4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